네, 안녕하십니까. 동부가정책연구소 하승주입니다. 오늘은 사실 뭐 별로 딱히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서도 진짜 그야말로 한번 잡담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이제 사실 계속 요즘 머릿속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물론 제일 큰 이슈는 우리 한일 관계 문제가 제일 크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가슴이 답답해져 와서 그래서 조금 딴 얘기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요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어제 지난 시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못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풀어보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 미국 국내 기준으로 약 16위 정도 되는 중견 은행이 덜컥 파산을 했습니다. 이 사태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고 뭐 미국에 놀라면 미국 금융시장에 놀라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놀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이렇게 되고 뭐 금융주들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주식시장도 당연히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는 이런 큰 뉴스에 비하자면 사실 그렇게 뭐그 주가 폭락의 폭이 뭐 엄청나게 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한 1, 2%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회복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에이 뭐 어떻게든 미국 정부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지금 당장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고 지금 당장 뭐 시장에서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아이고 뭐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 망했다고 뭐 그게 뭐 그래 지금 이걸로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암만 그래도 은행 그것도 멀쩡한 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단 먼저 금융업 중에서도 특히 은행업 이 은행업이라고 하는 업의 본질 이 업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요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 지금 이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금융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이죠. 근데 금융업이 보통은 그 상거래가 발달을 해야지 이제 같이 생겨나는 것이고 상거래 없이 주로 뭐 예를 들면 농업 중심의 국가라는 경우에는 금융업이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뭐 국가가 좀 나서가지고 춘궁기 때뭐 국식을 빌려주고 수학기 때뭐 국식을 갖다가 좀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뭐 복지의 영역으로 하는 금융업 뭐 이런 거 정도이지 어, 특별히 딴 건 없었었죠. 그런데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부터는 금융업은 매우 필요해졌죠. 뭐 지금은 이제 돈 빌려주고 이런 게 많았지만서도 뭐 첫 시작은 지급 결제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나폴리에서 물건을 이렇게 당신한테 샀어. 근데 샀는데 돈은 지금 갖고 가가지고 베네치아 가서 베네치아한테 가서 받으시오.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기로 한 돈을 갖다 베네치아 상인한테 받나를 내가 어떻게 이거 보장을 받느냐. 우리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급 결제의 어음이죠. 어음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걸로 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출도 당연히 많이 했죠. 처음에는 이제 고리대금업 같은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점점 이제 잘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 그러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제일 쉽게 아는 게 은행, 그 다음에 증권, 보험, 뭐 그 외에도 뭐 리스, 캐피탈, 뭐 카드, 뭐 등등등 다 저 금융업이라 칩니다. 이제 금융업의 뭐 종류가 뭐 잘게 들어가면 많겠지만 또 크게 나누면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제일 규모도 크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은행입니다. 은행 이 세 개 카테고리 안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주 뭐 이상한 것만 아니면 이 세 개 카테고리 안에 어떤 식으로든지 뭐 같이 속하게 되고
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에 같이 발을 뭐 담그고 있다 하더라도 이 바운더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은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이 기능이죠. 대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행에서도 제일 중요한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급 결제, 그러니까 어음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처리해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은행은 그래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 사이에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이 금리 차, 예대 금리라 그러죠. 예대 금리 차액을 먹는 거, 요게 이제 은행의 주요한 수익 모델입니다. 반면 증권회사는 뭘 하냐? 증권회사는 주로 이제 거래의 중개를 주로 하죠. 뭐 예를 들면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갖다 직접 이제 거래를 할 때 뭐 매수인 매도인을 찾기 힘드니까 증권회사에서 매수인 매도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의 중개 수수료, 거간 수수료죠. 요걸 특히 이제 수수료를 먹고 삽니다. 은행은 금리 차이, 증권은 거래 수수료 요걸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위험이죠, 위험. 내가 우리 집에 불이 날 위험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몸이 아플 위험 이런 걸 갖다 보장받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보험의 확률보다 더 많은 돈을 갖다가 보험료로 받죠. 그래서 확률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사실은 뭐 거의 카지노 판매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카지노와 다른 점은 카지노는 그 카지노에 참가하는 사람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좋다 또는 뭐 재수가 좋을 거에 대한 기대감, 흥분 이런 거지만서도 보험은 확실히 이제 사회적 효용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다르죠. 그러나 확률의 게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보험과 카지노가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증권보험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은 은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에 더해서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파산 사태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점은 첫 번째로는 너무 빨리 망했고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다른 은행이 망하는 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망했다는 점 때문에 이 두 개가 매우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뭐 그냥 막 하다 보니 원고를 줄줄 읽는 게 아니다 보니 좀 빠진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보충 설명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예대 금리 차를 먹고 삽니다. 이게 이제 수익 모델인데 이 수익 모델이 깨지면 은행은 뭐 일단 돈을 못 벌겠죠. 일반적인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난다. 좋은 얘기죠. 근데 한 해 이 좀 잘못돼가지고 적자가 났다. 그럼 어땠습니까? 힘들죠. 뭐 여러모로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해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느냐? 아니요. 뭐 그 다음 해에 또 경기가 풀리거나 뭐 장사를 열심히 하거나 뭐 이래저래 구조조정을 하거나 해서 다시 살아나면 됩니다. 그런데 은행은 좀 다릅니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잘 망하잖아요. 저축은행 망할 때 보면 역사가 오래된 뭐 역사가 뭐 60년이 된 뭐 50년이 된 이런 저축은행입니다. 50년간 단 한 해도 적자 난 적이 없습니다. 50년간 꾸준히 흑자를 냈었는데 갑자기 망했어요.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올 겁니다. 근데 금융회사는 적자를 냈다라는 말은 사실 좀 무의미합니다. 적자가 났다라는 말은 그 영업의 기반 자체가 깨졌다는 말이고 왜냐하면 절대 적자를 할 일이 없거든. 예금금리, 대출금리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왜 망하겠어요? 은행이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깨졌다는 말이고 소위 말하는 적자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대부분 그냥 망합니다. 망하고 맙니다. 은행이 한 해에 적자가 났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뭐 풀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흑자를 낸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100몇십 년 동안 흑자 냈어요. 그러다가 딱 한 해, 2008년도 한 해 적자 나면서 그 적자가 130년 동안 쌓아놓은 흑자를 한 방에 다 잡아먹고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은행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산분리한다. 그래서 금융업과 일반 제조 산업계에는 서로 분리시켜 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너무 다르고 뭐 산업계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금융업에 들어오면 틀림없이 사고를 칩니다. 실제로 사고 많이 쳤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업에서 완전히 손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G그룹입니다. LG그룹이 LG도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았거든요. 제일 유명한 게 LG카드가 있었고 LG증권도 있었고 이런저런 금융업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싹 LG생명보험, 뭐 LG화재보험 이런 등등등 다 있었는데 LG가 금융업에서 다 손떼고 물러났습니다. 왜? 그냥 그 중에서도 LG카드가 사고가 났더니만 LG카드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LG그룹 전체를 밀어넣어도 LG카드를 메꿀 수가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부에 손 벌리고 다시는 금융업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손 떼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업 중에서 특히 은행업 같은 이 예대금리 차를 먹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은행은 은행은 이제 수입이 예금을 받아와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어, 첫 번째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대출을 해줬는데 이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안 갚아. 뭐 맨날 연체 그러더니만 파산 선고 내려버리고 돈 못 갚겠다고 배째라 그런다. 근데 담보는 이거 담보가 있긴 있는데 또는 뭐 담보가 모자란데 담보가 있긴 있는데 파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팔다 보니 뭐 가격이 떨어져서 담보도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담보도 없이 신용으로 빌려줬는데 배째가 나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등등으로 인해서 첫 번째 위험은 이 채무 리스크죠. 이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러면 이제 그만큼 돈이 비죠. 문제는 이렇게 안 갚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서 연체가 생긴다고 해서 은행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망한다고 하면 어떻게 망하냐 하면 예금자가 돈 찾으면 망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찾겠다라고 나서면 그날로 망합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일상적인 경우에는 그 예금자들이 돈을 그렇게 한꺼번에 찾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설사 뭐 어떤 때 뭐 자금이 좀 몰릴 것 같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추석 보너스를 줘가지고 줘야 될 때라든지 뭐 월급날 근처라든지 이럴 때는 돈이 갑자기 뭐 예금했는 걸 찾을 수도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다 현금도 확보를 해놓습니다. 이 확보해 놓은 현금보다도 더 많은 돈이 한꺼번에 인출되면 그날로 망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은행,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업 자체의 본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망하느냐?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자와 예금자의 돈을 갖다 빌리는 거죠. 빌리면서 예금자한테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기가 되면 뭐 당연히 찾을 수도 있고 만기 전에 이자 손해 보시더라도 돈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예금 같은 거 언제든 돈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계약을 통해서 했었는데 돈 못 드리겠는데요. 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다, 뭐 직장이다, 맞는 말이죠. 안정적인 직장인데 또 망할 때 보면 그냥 한 방에 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그 은행업이라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좀 다르긴 하죠. 종금사 대학살 사건이 IMF 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이란다. 1998년도 이전까지, 97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한 30개인가 32개인가 정도의 종금사, 종합금융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은행과 증권사의 뭐 하이브리드 비슷한데 증권사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 이 종금사가 IMF 사태를 맞아서 딱 한 개 빼고 그 한 개도 뭐 살아사는 게 아니라 한 개 빼고 나머지 90%가 모든 증권사가 한꺼번에 싹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그래서 종금사가 없어요. 물론 종금사의 업무는 지금 증권사가 다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본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종금사가 외국 그 뭐 투자가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외국 투자가가 이제 돈 내놓으시오. 라고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그걸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이것저것 뭐 준비를 잘해놓거나 은행 경영을 건실하게 하거나 이러면 되지 않아? 아닙니다. 은행업의 본질 자체가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빌렸는데 언제든지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으면 그날 망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거에서 특징적인 건 첫 번째로 하루 만에 망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증권회사에 들어갈 때가 95년인가 그랬었는데 그때서부터 나온 말이었는데 그때의 그 금융업의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그 금융의 전자화를 꼽았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뭐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진짜 전광판 있었거든요. 증권회사 객장에 전광판 그거 보고 이제 사람 주식 매매하고 그랬어요. 그거 했었고 전화 주문하고 전표 적어가지고 뭐 주식 뭐 몇 주 사시오 마시오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전산화가 될 거다. 지금도 뭐 많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금융의 증권화가 진행이 될 거다. 근데 금융 증권화는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간접 금융의 세계인데 이거 말고 직접 금융 로 해서 기업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들이 막 유동화되고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다. 세 번째가 전자화란다. 그 대형화 또는 국제화였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은데 점점점 통합돼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 30년 됐죠. 30년 동안 이런 추세들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금융의 전자화는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죠. 사실 뭐 요즘 뭐 은행에 직접 매장에 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뭐 다 폰뱅킹으로 다 하는 거고 이 전자화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게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리해진 금융 환경이 뭐 지금 현재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통신 환경, 통신이라는 전화 이런 거 잘 된다 이런 것들 떠나서 뭐 SNS라든가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정보의 유통 속도가 뭐 거의 빛의 속도로 되죠. 게다가 이렇게 정보가 빛의 속도로 유통되는데 그 정보에 반응하는 것들도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 좀 불안해. 그래서 혹시 이거 예금 묶일 수도 있겠는데 이 소문이 돌은 날 하루 만에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 인출 요청이 420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루 만에 이런 그 예금 이체 요청이 들어오면 뭐 이 비율의 문제이긴 하지만서도 이런 비율로 들어오면 뭐 버텨낼 수 있는 은행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 이 은행이 소문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트위터, 뭐 페이스북 뭐 이런데 뭐 미국에서 많이 쓰는 그 메신저 프로그램 슬랙 이런 데에서 소문이 도는 거죠. 실리콘밸리 위험하다. 이 소문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반응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망한 게 됐습니다. 원인은 이 소문 자체가 맞는 말이냐인 거죠. 소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용이 별로 틀린 게 없었다라는 점이죠. 뭐였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지금 현재 좀 에러를 겪고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는 거 그거에서 손해가 왕창 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을 끼얹은 게 우리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가 증자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소문난데 얼마? 25억 불 증자하려고 합니다. 25억 불 증자한다라는 말을 듣고 420억 불 인출 요청이 들어와 버린 거죠. 자, 그게 사실 이렇게 된 게 다른 은행들, 미국에 있는 다른 큰 은행들도 이걸 보고 아마 바짝 졸았을 겁니다. 싶은 거죠. 이거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냐? 인 겁니다. 저 뭐 옛날 증권사 다닐 때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들이랑 같이 나눴던 대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너 지금 없는 은행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또 뭐 30년 된 얘기니까 뭐 어때? 야, 너 제일은행 주식 좀 들고 있는 거 있어? 아니, 없는데요? 있으면 팔아. 왜요? 야, 지금 삼성전자 주가 딱 빠지는 거 봤지?
제일은행에서 삼성전자 지금 한 200억에 300억에 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저는 뭐 아예 뭐 그렇군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때의 뭐 제일은행이라는 데가 자기 계정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평가손이 많이 났다 라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리콘밸리 뱅크에서도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 근데 미국 국채 지금 뭐 떨어진 거 봤지? 이걸로 들고 있으면 쟤네들 힘들어. 이 얘기가 돈 겁니다. 그래? 그럼 빨리 그 돈 빼야지. 해서 바로 직방으로 돼버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죠. 첫째,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은 미국 IT 기업들의 예금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 예금에 인출이 많았다. 그동안. 왜냐하면 IT 기업들이 이제 뭐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직원도 월급 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해서 그동안 쌓아뒀던 예금의 인출 시도가 그동안에도 꾸준히 있어 왔었다. 두 번째로 실리콘밸리 뱅크의 특징은 그렇게 이제 은행 원래 대출을 하는 데인데 대출의 비중보다는 그 다른 걸 뭐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은행 대출보다는 주로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게 많으니까 대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대출이 많이 안 나가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 그 돈으로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산 건데 이게 요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커졌어. 요거 두 개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실리콘밸리 뱅크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은행이 다 똑같아요. 이 은행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소문이 거기서 나서 그런 겁니다. 아니 이런 안 그런 은행 미국 은행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들고 있던 예금에서 지금 경기 점점 안 좋아지면 점점 예금 인출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럼 그 예금 받아온 예금 갖다 주려고 그러면 대출 만기된 거 이걸 빼가지고 갚거나 아니면 뭐 지금 갖고 있는 채권들 그건 뭐 주로 국채겠죠. 국채 이거 팔아서 예금 인출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제 예금자들 일반 시민들이죠. 어 실리콘밸리에서 저 잘 나간다는 은행이 좀 망한 거 보니까 우리 은행은 저 은행보다 훨씬 작은데 규모도 작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돈 넣으면 안 되겠네. 해서 역시 또 폰뱅킹 열어가지고 띠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제일 큰 은행 뭐야? 뭐 어디가 크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가 큰가? 웨스파고 이런 데로 옮길까? 이렇게 해서 쫙 옮겨가는 이런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구제금융을 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 해 만에 이런 논쟁들은 있는데 논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막아야지. 안 그러면 뭐 은행이 작은 은행이라고 해서 망하는 걸 갖다 그냥 두고 봐야 돼. 이거는 은행 채권자와 주주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돼. 안 됩니다. 은행이 망한다 그럼 그 은행 하나만 망할 게 아니고 그 은행이 그 하나의 은행이 망할 조건들이 다 뭐 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조금 더 사정이 낫거나 조금 더 사정이 못하거나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진행되기 전에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은행업의 도덕적 해이, 뭐 도덕적 해이 늘 나오는 말이지만서도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단죄할 문제이지 지금 당장은 이 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를 막는 게 무조건 중요하고 이 연쇄 파산을 연쇄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 뭐냐?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소문났는데 며칠이라도 걸렸지. 지금은 뭐 1초면 다다. 그리고 그 소문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도 은행 앞까지 뛰어가는 시간도 필요 없다. 핸드폰만 열면 다 끝난다. 이렇게 된 거였죠. 당장 미국에서도 그 지방은행들 짜잘짜잘한 지방은행들에서 대형 시중은행으로서의 예금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 괜찮습니다. 문제 전혀 생기고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안심시키고 있는 사정이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미국 기준금리 원래 올리겠다 그랬는데 이거 올리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오늘 오른 게 그겁니다.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함부로 FRB가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못 올리겠네? 그럼 뭐 주식 오르겠네. 그러면서 오른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까 금리를 더 열심히 올리지는 못할까? 이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오늘 하루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심할 수 있냐? 아니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는 조건들은 모든 은행의 공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위기 상황, 위험 상황들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존하는 위험이 되어버렸고요. 말 그대로 옛날에 배운 영어 단어인데 omnipresent, 어디에 상존하는, 존재하는 omnipresent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미국만 미국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정 조건 이게 아니라는 점, 전 세계 어디든 똑같다라는 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어떤 중견 은행의 파산이라고 하는 점으로 발현이 됐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터프한 시절이 올 겁니다. 금리 더 오르고 경기 침체 이제 본격화되고 등등 되면 그럼 이제 뭐 문제가 어디서 터질 수 있냐? 멀자면 국채 시장에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 뭐 일본 국채 또는 유럽 국채 여기에서 갑자기 뭐 투매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똑같은 형태의 은행 파산 사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금융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경제 쪽에서의 뭐 고통들, 힘든 거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앞으로도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융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 곤란함 이런 것들이 한 10배쯤으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금융 쪽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아주 심각한 것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은행업, 뭐 금융업의 본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었는데 뭐 벌써 그런 거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알다시피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핵심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평소에는 매우 안정적이고 그냥 그야말로 꿀 빠는 직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요 사업 모델 중에 두 개죠. 예금 아니면 대출입니까? 이 예금과 대출 둘 중에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그냥 그날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 안 망가지게 하려고 해서 다들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도 손 못 쓸 정도다. 뭐 어떤 정책의 필요가 있다. 그럼 그냥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업에 불안한 어떤 리스크들이 발현이 됐다. 그 발현이 된 조건은 뭐냐? 금리 인상, 물가 인상이라고 하는 요 현재의 경제 상황이 기반이 된 것이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제가 뭐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코인팔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남들 하는 얘기 듣고 하는 얘기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이고요. 이럴 때에는 진짜로 다들 보수적으로 각자의 재산을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점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화면 이런 것들도 준비해볼까 그랬는데 뭐 그게 뭐 딱히 있겠나 싶어서 그냥 순 생자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